저는 한민수입니다. 올해 28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릴 적 그날 밤의 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해 11월, 날씨가 많이 추워진 어느 밤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가 읽어주시는 동화책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백설공주와 7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이상한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탄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 천장 쪽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무서워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조금만 크게 소리를 내도 엄마가 바로 달려오셨는데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막히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눈도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저는 울면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고리가 너무 뜨거웠어요. 손을 대자마자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복도 쪽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서 무언가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이불 속에서도 연기 냄새는 계속 들어왔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여기 아이가 있다! 큰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관 아저씨였어요. 커다란 헬멧을 쓰고 두꺼운 옷을 입은 아저씨가 이불을 걷어내고 저를 안아 올리셨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소방관 아저씨는 저를 꼭 안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니 우리 집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거실도 부엌도 모든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구급차와 소방차가 여러 대 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 끄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줌마들도 와 있었고 경찰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부모님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곧 알려줄게. 기다려봐. 이런 말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야,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늘나라요? 언제 돌아오세요? 그때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 아빠가 어디론가 여행을 간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와 아빠는 저를 구하려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불이 났을 때 먼저 저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연기가 너무 심해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외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때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그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내셨거든요. 외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무서운 인상이셨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저를 보는 내내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가 건축업자로 위험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외할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전기 배선 공사를 대충 해놓고 살다가 이런 꼴이 났지.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저는 외할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네가 없었다면 혼자라도 빨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5살밖에 안 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지만 엄마가 죽은 것이 제 탓이라고 하시니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을 나오는 날 저는 병원에서 제게 준 작은 상자를 꼭 안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건 내 엄마 아빠가 끼고 계시던 반지야. 하고 주신 거였어요.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엄마 아빠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반지는 작고 예뻤고 아빠 반지는 조금 컸습니다. 반지를 보고 있으니 엄마가 제 이마에 뽀뽀해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외할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물어봤어요. 외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너를 맡아줄 사람들한테 데려다 주는 거다. 맡아줄 사람들이요. 외할아버지랑은 안 사나요? 안 된다.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어. 외할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못했어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큰 건물이었어요. 건물 앞에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제 손을 잡고 건물 앞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놓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너만 보면 우리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실 때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신 건지 슬프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정말 보기 싫어하신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렇게 외할아버지는 저를 그곳에 두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고 외할아버지도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만을 꼭 안고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이제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괜찮아. 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무서웠어요. 외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차를 타고 멀어져 가고 계셨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고 가족도 없는 진짜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시설에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최대권이라는 아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보다 2살 많고 덩치도 훨씬 큰 대권이는 시설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야, 새로운 놈! 너 부모 어떻게 됐어? 대권이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을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대권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죽은 놈이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내 부모는 살아있어도 날 버렸거든. 그날부터 저희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대권이는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이불을 빼앗고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가져가고 잠들기 전에는 주먹으로 때렸어요. 앞으로 내 숙제는 네가 다 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영광인 줄 알아. 저는 겨우 8살이었는데 대권이의 숙제까지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늦으면 얼굴을 향해 주먹이 날아왔어요. 코피가 나는 건 일상이었고 선생님들도 못 본 척 하셨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를 지켜주셨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다짐했어요. 더 커지고 강해져야 해.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그때부터 저는 밥을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았어요. 맛없는 반찬도 꾸역꾸역 다 먹었고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철봉에 매달리고 팔굽혀펴기도 했어요. 몇 달 후 제 몸에 조금씩 살이 오르고 힘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권이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맷집만 좋아져서 더 오래 맞을 수 있게 됐을 뿐이었어요. 이 녀석 맞아도 잘 안 우네.
대권이는 더 화가 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대권이보다 강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견뎠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시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야, 너를 입양하려는 분들이 계시단다. 문 앞에 서 있는 부부를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해 보였고 아저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녕, 민수야. 우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대권이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가족이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박민수. 이제 제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한민수에서 박민수로 성이 바뀐 거죠. 양부모님이 입양 서류에 제 이름을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양부모님의 카페는 따뜻한 하루라는 참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 간판도 따뜻한 노란색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향긋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어요. 카페 1층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고 2층이 우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방 3개가 있었어요. 양부모님 방, 그리고 저만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던 거죠. 민수야, 이 방이 내 방이야. 마음에 들어? 양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설에서는 6명이 함께 자야 했는데 처음으로 제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연필과 공책도 놓여 있었어요. 창문 옆에는 작은 화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위해 준비된 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양부모님께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고맙다는 인사 안 해도 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양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뭔가 힘들어하거나 배고파한다 싶으면 항상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셨어요. 시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배고프다고 말하면 뭔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분이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카페 일이 바쁘면서도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녁에는 항상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셨는데 시설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이셨습니다. 민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양부모님은 제 취향을 알려고 노력하셨어요. 시설에서는 누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 생활도 시설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고 준비물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민수야. 이 문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지? 담임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수학은 항상 만점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양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민수야, 대단하네. 그런데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튼튼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양어머니는 항상 제 건강을 더 걱정하셨어요. 시설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칭찬받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저를 정말 아끼셨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카페 2층에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회사원들,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 기사 아저씨가 제일 특별했어요. 김 기사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7시쯤 되면 어김없이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 잔을 드시곤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항상 책을 한 권씩 들고 오셨어요.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수학 시험은 잘 봤고. 김 기사 아저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어느 날 두꺼운 문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야. 너같이 똑똑한 아이는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집을 보니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었어요. 저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집을 주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펼쳐보니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풀렸어요. 아저씨, 이 문제 답이 15인가요? 어머, 맞네. 이 아이 정말 대단하구나. 김 기사 아저씨는 제가 문제를 푸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날부터 아저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문제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나중에 수학자가 되겠어. 아니,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수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수학이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 기사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어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수학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셨어요. 민수야,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야. 모든 것이 규칙과 논리로 설명되거든.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면 수학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부모님의 결혼 반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어 손에 올려놓고 말이죠. 엄마, 아빠,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저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래도 이제는 저를 사랑해주는 새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따뜻한 집, 맛있는 밥,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한 달에 5,000원이었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용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이건 내 용돈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저는 그 용돈으로 가끔 문구점에서 예쁜 연필이나 공책을 샀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양어머니께서 저를 거실로 불러서 소파에 앉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진지하셨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임신했어. 내가 동생이 생기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깜짝 놀랐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입양된 아들이었지만 이제 정말 형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요? 와, 저한테 정말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나서 방방 뛸 뻔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양부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 민수야. 너 기쁘니? 네, 정말 기뻐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직 몰라.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야. 양아버지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와서 복이 생겼나 봐. 우리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행운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양부모님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제가 온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아이를 입양한 후에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몇 달이 지나서 10월에 박지우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가서 처음 동생을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손가락도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형이야. 민수 형이 왔어. 양어머니가 아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형이 되어야겠다. 동생을 잘 돌보고 보호해야겠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우가 울면 저도 함께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깨서 우유도 타줬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지우가 태어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서히 변해서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신생아 돌보느라 바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미안한데 카페에서 손님 주문 좀 받아줄래? 지우가 계속 울어서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 네, 알겠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도와드리는 정도였어요. 한두 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설거지, 테이블 정리, 바닥 청소, 쓰레기 버리기까지요. 무엇보다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예습, 복습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페 일부터 해야 했거든요. 민수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 내일 새벽 6시에 빵집에서 빵 배달 와서 받아줘야 하는데. 네, 알겠어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 다 했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양부모님이 확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성적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냉장고에 붙여두기까지 하셨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성적표를 보여드리며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런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민수야, 그런데 지우 우유 좀 타서 줄래? 엄마가 지금 손이 안 돼서. 제 성적 이야기보다 지우의 우유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마음이 좀 서운했지만 아기가 더 중요한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고등학생이 되자 양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는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왜 야간 자율학습을 해? 카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에 와서 도와줘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어요. 대학 갈 것도 아닌데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저는 수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허황된 거였을까요? 제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지우도 키워야 하고 카페도 운영해야 하고 네가 대학 갈 여유가 어디 있어? 그날부터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포기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카페로 내려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까지 다 했어요.
김기사 아저씨가 가끔 오셔서 민수야, 요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수학 문제집은 다 풀었어? 하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저씨, 요즘 좀 바빠서요. 그래? 그런데 공부는 계속해야지. 내 재능을 묻어두면 안 되는데. 아저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밤늦게 모든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결혼 반지를 꺼내어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제가 바랐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고,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지우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좀 더 도와야 하는 거야. 나중에 지우가 크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지우가 아파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카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양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제 성적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김기사 아저씨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던 즐거웠던 시간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지우가 태어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너무 확실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우를 사랑했습니다. 제 동생이니까요. 다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봤어요. 김기사 아저씨가 예전에 주신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여전히 풀 수 있었지만 예전만큼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져갔습니다. 꿈이라는 게 사치일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3월 초의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저는 마침내 이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김기사 아저씨께서 주신 심부름비와 카페 손님들이 가끔 주시는 팁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독립 자금을 마련해 왔거든요. 통장에 5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18살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는 졸업 후에 어디든 취직을 해서 혼자 살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수학자의 꿈은 포기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는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페 일만 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우야, 엄마가 오늘 아침에 준 학용품비 어디 뒀어? 양어머니가 급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요. 어라? 없어요. 지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빛이 왠지 계산적이고 차가워 보였거든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너 오늘 지우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양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물어보셨어요. 그 눈빛이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저는 지우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확실해? 양아버지도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뻔하지. 양아버지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닥쳐. 증거를 찾을 거야. 양아버지는 마치 수사관이라도 된 것처럼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옷장도 열어보시고 침대 밑도 들여다보시고 책들도 하나하나 흔들어 보셨어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양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책상 깊숙한 곳, 맨 아래 서랍에서 제가 숨겨둔 통장을 발견하셨어요. 이것 봐. 역시 그랬지. 양아버지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통장을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이게 뭐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하! 모은 돈이라고? 너 같은 애가 무슨 돈을 모아? 우리 카페 돈 훔친 거지? 양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과장된 놀라움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김 기사 아저씨께서 가끔 주시는 심부름비랑 손님들이 주시는 팁을 모은 거예요. 50만 원이나? 심부름비로 50만 원이나? 이 거짓말쟁이야! 양어머니는 통장 잔고를 보며 과장되게 놀란 척하셨어요. 우리가 바보로 보여! 이런 큰 돈이 어떻게 팁으로만 생겨? 정말이에요.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라고요. 한 달에 1만 원씩, 2만 원씩 모은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변명할수록 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10년 동안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양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소에 봤던 그나마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10년을 키워줬더니 이게 보답이야? 도둑놈을 키웠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이제 참을 수 없어!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양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며 엄포를 놓으셨어요. 여보! 이런 아이는 더 둘 수 없어! 언젠가 우리 지우까지 나쁜 길로 빠뜨릴지 몰라!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들이 원래부터 저를 내쫓고 싶어 했다는 거려. 지우의 학용품비가 사라진 건 그냥 핑계였을 뿐이었어요.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아버지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집에서 돈을 훔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 밖으로 나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양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어요. 놔주세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이 자식이 지금 도망가려고 해? 저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갔는데 양어머니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미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양어머니를 밀치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뒤에서 양아버지가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 뒤돌아봤는데 양부모님이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의 얼굴에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도 섞여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짐을 드디어 벗어버린 것 같은 그런 표정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직 쌀쌀한 계절이라 바람이 뼛속까지 쉬었지만 집 안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보다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김 기사 아저씨 연락처는 있었지만 이런 창피한 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아저씨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웠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목에 걸고 있던 부모님의 결혼 반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것은 이 반지뿐인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저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귀가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녔지만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역사 대합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밤이 깊어지면서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이제 저분들처럼 여기서 자야 하는구나. 저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해서 버려진 박스를 구해다가 잠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여러 명 들이닥쳤어요. 다들 일어나세요. 신분증 검사합니다.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다며 불신검문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학생증을 꺼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각했어요. 설마 양부모님이 정말 경찰서에 신고하신 건 아니겠지. 학생이구나. 목에 걸린 건 뭐야? 경찰관이 저를 살펴보며 물어봤어요. 부모님, 결혼 반지예요. 경찰관이 그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반지가 새로운 희망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찰관 아저씨가 제 목에 걸린 반지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반지 어디서 난 거니?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제 부모님 결혼 반지예요. 화재 때 이것만 남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반지는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만지곤 했거든요. 그 순간 경찰관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참 인상이 좋으셨어요. 혹시 너희 엄마 이름이 이미영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엄마 이름을 아실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이준호 경찰관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급한 일이야. 지금 당장 서부경찰서로 와봐. 미영이 이모 아들 찾았어. 정말이야. 찾았다고. 전화 목소리가 들뜨고 흥분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바라보는 아저씨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너의 이모가 오고 있거든. 16년을 기다려온 너의 이모가 말이야. 이모요? 저한테 이모가 있나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잊고 말고 내 엄마 쌍둥이 언니야. 그분이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야. 아저씨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이모분이 우리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거든. 어머니한테서 내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 어린 조카가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고 실종됐다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옷차림새가 참 단정하고 품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어디 있어? 우리 민수 어디 있어? 제발 우리 민수라고 해줘.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우리 민수 맞지? 16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너 맞지? 저를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아이고, 내가 너의 이모란다. 내 엄마 쌍둥이 언니야. 이선영이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얼굴이 익숙했는지 말이에요. 집에 있던 부모님 결혼사진 속 엄마와 정말 똑 닮으셨거든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엄마와 똑같았어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니 제 목에 걸린 반지를 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반지, 미영이가 결혼할 때 내가 물려준 거야.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갑오였는데 내가 동생에게 줬지.
이 반지 덕분에 너를 찾을 수 있었구나. 이모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반지를 만지시면서 옛 추억에 빠져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제 이모세요? 꿈은 아니죠? 그럼 우리 민수. 원래 이름이 한민수지. 2007년 10월 15일생이고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모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사립 탐정도 고용하고 실종 전단지도 붙이고 포기하지 않았어. 이준호 경찰관이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선영 이모님의 절친한 친구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를 알아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실종된 조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반지 이야기도 자주 들었어요. 이모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냄새와 비슷한 따뜻한 향기가 났어요. 민수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모가 미안해. 진작 찾아줬어야 했는데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모의 품은 참 따뜻했어요. 마치 엄마 품 같았거든요. 16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이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모는 제약회사를 운영한단다. 내 엄마와 함께 꿈꿔왔던 일이야.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했을 텐데. 아이고, 우리 미영이. 이모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저를 꼭 안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걱정하지 마. 이모가 다 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내 엄마가 못다한 사랑까지 함께 줄게.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꿈을 말이에요. 이모, 저는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수학자? 정말 좋구나.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내 엄마도 수학을 좋아했거든. 이모가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줄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처음이었어요. 제 꿈을 이렇게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어른을 만난 게 말이에요. 양부모님은 늘 대학 갈 것도 아닌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모는 달랐어요. 민수야, 이제 이모랑 같이 살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모의 차를 봤는데 정말 큰 외제차더라고요. 이모는 정말 성공하신 분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이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차에 타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모,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고 계셨어요? 16년이나 지났는데.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한 통 보냈거든. 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반지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야.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단다. 차 안에서 이모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16년간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려는 듯이 말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차가웠던 부분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16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이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느끼는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이모는 약속대로 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일부터 강남에 있는 수학 전문학원에 다닐 거야. 1대1 개인 지도도 받고 내가 원하는 만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양부모님 밑에서 살 때
항상 돈 걱정을 해야 했던 습관 때문이었죠.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모의 역할이야. 내 엄마가 못다 한 사랑까지 함께 주고 싶거든. 이모의 집에서는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카페 일을 하느라 밤늦게 설거지하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거든요. 수학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제 실력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정도 수학적 직감을 가진 학생은 처음 봅니다. 기초는 부족하지만 사고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1년만 집중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희열을 느꼈어요. 복잡한 방정식이 풀리는 순간,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양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숨겨두었던 재능이 이모의 지원 아래서 활짝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밤 공부를 마치고 이모와 차를 마시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이모는 항상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1년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이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수야, 내 외할아버지 회사 상속 문제 알고 있지? 변호사와 상담해봤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권자래. 상속권자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셨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법적으로는 내 엄마가 장녀였으니까 너한테 상속권이 있어. 외삼촌들이 반대하겠지만 우리에겐 훌륭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모의 변호사는 정말 유능하셨어요. 상속 소송이 시작되자 외삼촌과 외이모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저에게 유리했어요. 미영이가 장녀로서 아버지 회사 지분의 40%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미영이가 먼저 사망했으니 그 권리는 아들인 민수에게 대습상속됩니다. 법정에서 외삼촌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 개인적 감정과 법적 권리는 별개입니다. 혈연관계가 증명된 이상 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님은 저희 손을 들어주셨어요. 1년간의 긴 소송 끝에 저는 승소했어요. 외할아버지의 제약회사 지분 40%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약 8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야, 민수야. 내 존재를 인정받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당당히 서 있을 권리를 찾는 거라고. 이모의 말이 맞았어요. 저를 버렸던 외할아버지의 가족들로부터 법적으로나마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해.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대학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수학의 깊이 있는 세계에 빠져들수록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대학원 진학도 적극 권유하셨어요. 학부 2학년 때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모, 제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말이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이해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꿈은 있지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이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생각 정말 좋구나. 이모가 도와줄게. 학부를 졸업할 때쯤 이모가 특별한 분을 찾아주셨어요. 바로 김기사 아저씨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민수 아냐? 김기사 아저씨는 몰라보게 성장한 제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저를 보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거든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저씨 덕분에 수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때 주신 문제집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너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 그런데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저는 아저씨께 제안을 드렸어요. 아저씨,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재단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저씨만큼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김기사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좋은 일을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나? 기꺼이 도와줄게.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야. 그렇게 희망수학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저는 상속받은 재산 중 30억 원을 출연해서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응용수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특히 암호학과 관련된 수학 이론 연구에 몰두했어요. 제가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김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야, 그때 내가 준 수학 문제집 값치고는 로또를 맞은 기분이야. 아저씨가 농담처럼 말씀하시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아저씨가 주신 건 문제집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저에게 수학의 재미를 알게 해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희망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뿌듯하네. 그런데 양부모는 어떻게 됐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양부모님과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아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만나야겠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는 것도 필요할 거야. 그게 너를 더 자유롭게 해줄 거거든. 매년 장학재단 시상식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때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부모님의 결혼 반지는 지금도 제 목에 걸려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부모님께 다짐해요.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두 분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우는 것도 수학 연구에 전념하는 것도 모두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엄마, 아빠,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보고 싶어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